여러분은 아이를 진짜 웃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고급차, 대저택, 디즈니 여행. 그 어떤 것도 재벌의 아이들에게 다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루는 집에 일찍 돌아온 그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가난한 청소부가 아무런 사치도 없이 삶의 의지를 잃은 두 아이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 준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감사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작은 축복을 인정할 때 피어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45세의 나이에 5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거대 기업의 회장이었다. 그의 기업은 서울 전역에 퍼져 있었다. 강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부터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한남동에 자리한 그의 저택은 330평에 달하는 규모로 호화로운 객실과 개인 영화관, 헬스장, 그리고 5성급 리조트에 견줄 만한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강태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8개월 전 15년 동안 함께한 아내 서지연이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정면 충돌 사고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강태우는 8살 아들 민석이와 5살 딸 소유리를 홀로 키우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서지연의 죽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였다. 아버지,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소유리가 처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물었다. 강태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죽음의 영원함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리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다. 예전에는 웃음소리와 게임, 활기찬 저녁 식사 대화로 가득 찼던 저택이 이제는 마치 박물관처럼 고요해졌다. 거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서지연이 매일 밤 연주하던 그 피아노는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닫혀 있었다. 8인용 식탁에는 이제 3개의 자리만 사용되었고 그마저도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태우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민서가 조금만 더 먹어보렴 강태우가 권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아버지. 민석이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우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이는 이제 예전처럼 활기차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소유리는 더 이상 집안을 밝게 비추던 햇살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저택의 넓은 복도를 배회하는 유령 같았다. 강태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임원들을 지휘하고 수십억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며 서울의 모든 금융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게 하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강태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그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내가 부족한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지만 강태우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가장 소중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8개월 전 그날처럼. 한때 활기차고 말이 많았던 민석이는 이제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버렸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자신의 방에서 몇 시간이고 보내며 놀거나 대화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3달 만에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고 날이 갈수록 더 무기력해 보였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다. 담임 선생님은 연락을 해왔다. 강 회장님, 민석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어요. 소유리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집안의 햇살 같았던 그녀는 이제 사소한 일에도 울음을 터뜨렸고 대부분의 식사에서 음식을 거부했다. 두 아이 모두 저택의 넓은 복도를 떠도는 유령 같았다. 강태우조차 치유할 방법을 모르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소유라, 이거 봐. 아빠가 새 인형 사왔어. 강태우는 50만 원짜리 수입 인형을 내밀었지만
소유리는 무관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동 심리 상담사를 고용했고 회당 50만 원을 지불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비싼 장난감도 샀다. 100만 원이 넘는 모형 자동차, 200만 원이 넘는 수입 게임기, 50만 원짜리 레고 세트까지. 심지어 방 하나를 완벽한 놀이방으로 개조하고 정원에 전문적인 놀이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민석이의 방에는 수십 개의 비싼 장난감이 여전히 포장지에 쌓인 채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소유리의 방에는 각각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하는 수입 인형들이 상자 속에 그대로 있었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300만 원짜리 원목 인형의 집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우는 소유리의 방 앞을 지나가다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다. 강태우는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문을 노크했다. 소유라 아빠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소유리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그것은 서지연이 소유리의 첫 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토끼 인형이었다. 수많은 새 인형들 중에서 소유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유일한 인형이었다. 왜 울고 있니? 강태우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소유리가 흐느꼈다. 엄마는 왜 돌아오지 않아요? 강태우는 딸 옆에 앉았다. 그는 팔을 뻗어 소유리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아이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해왔다. 마치 그들의 슬픔이 전염될까 두려운 것처럼. 엄마는 우리 곁에 없지만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소유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인형을 더 꽉 안을 뿐이었다. 방을 나오면서 강태우는 민석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태블릿에 집중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다. 민석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강태우가 물었다. 피곤해요, 아버지. 민석이의 대답은 짧고 감정이 없었다.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아이들의 행복을 되찾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우가 고용한 가정교사들은 한 달도 버티지 못했다. 첫 번째 가정교사 김윤정은 연세대학교 출신의 경력 있는 교육자였다. 그녀는 강남의 여러 부유한 가정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훌륭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다. 강태우는 그녀에게 월급 500만 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단 3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도한 모든 방법이 실패했어요.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다. 더 많은 급여를 원하시나요? 강태우가 물었다. 그에게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김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제 능력으로는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교사 정혜주는 서울대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젊은 남성이었다. 그는 최신 교육 이론과 심리기법을 적용했지만 15일 만에 떠났다. 저택의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슬픔이 벽에 스며든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정교사 박지은은 일주일도 채우지 못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가정교사를 맞이할 때마다 강태우는 희망을 품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이번에는 아이들이 반응할 거라고. 하지만 매번 같은 결과였다. 아무도 아이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막 회의를 마친 강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번째 가정교사 이미라였다. 강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소유리가 오늘 아침부터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석이는 제가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강태우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십 개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의 표지를 장식했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다. 저택은 적막했다. 거실을 지나 식당으로 향하자 식탁 위에 식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가정부가 남긴 메모가 있었다. 아이들이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강태우는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소율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여전히 그 낡은 토끼 인형을 꼭 안고. 민석이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문을 열자 민석이가 침대에 누워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식사는 했니? 강태우가 물었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내일 새 가정교사를 만나볼까?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차피 곧 떠날 텐데. 강태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민석이가 살짝 몸을 피했다. 그 작은 거부가 강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강태우는 책상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다. 그는 잔에 술을 따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그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의 가정교사는 없다. 대신 그는 전문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다. 어쩌면 집안 분위기가 좀 더 정돈되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청소 용역 회사에 연락했다. 바로 그때 박소진이 그들의 삶에 들어왔다. 42세의 박소진은 서울 구로구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가정교사로 온 것이 아니었다. 1년의 실패 후에 강태우는 더 이상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박소진은 강태우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 가사 도우미로 고용되었다. 월요일 아침 박소진이 처음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태우의 첫인상은 완전히 피상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감색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간단한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오래 신은 낮은 구두를 신고 왔다. 강태우는 출근하기 전 그녀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네며 기본적인 지시만 했다. 집 청소, 침구 교체, 주방 정리만 해주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소진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태우가 모르는 것은 박소진이 그가 고용했던 비싼 전문 가정교사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소진은 세 자녀의 어머니였다. 22세의 대학원생 태현, 19세의 간호학과 학생 지수, 15세의 고등학생 준호. 그녀는 준호가 겨우 2살 때 남편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후 거의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다. 강태우가 떠난 후 박소진은 조용히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했다. 넓은 거실을 청소하며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았다. 행복해 보이는 4명의 가족. 아름다운 여성이 2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다. 아, 참 예쁜 가족이었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그녀는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너무 조용했다. 아이들이 있는 집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오전 11시경 박소진은 주방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작은 소녀가 문간에 서 있었다. 소율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소진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소율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른 강물처럼 공허했다. 제 이름은 박소진이에요. 오늘부터 이 집을 청소하게 됐어요. 박소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율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소진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아이를 관찰했다. 소녀는 주방 구석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배고프니? 박소진이 물었다.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율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첫 반응이었다. 뭐 먹고 싶어? 박소진이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가득했다. 수입 과일, 고급 육류, 유기농 채소들. 하지만 대부분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다. 소율이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박소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냉장고 구석에서 계란 몇 개를 꺼냈다. 혹시 계란말이 좋아하니? 소율이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아이들한테 자주 해줬어. 특히 기분이 안 좋을 때.
박소진은 주방 도구를 찾기 시작했다. 도와줄래? 소율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천천히 주방 중앙으로 걸어왔다. 박소진은 그녀에게 작은 일들을 시켰다. 계란을 그릇에 깨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 소금을 조금 넣으라고 했다. 엄마는 계란말이 잘 했어요? 박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이의 입술이 떨렸다. 네, 엄마는 항상 사랑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박소진이 소율이에게서 들은 첫 문장이었다.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사랑 모양으로 만들어 볼까? 박소진이 제안했다.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아주 작은 빛이 돌아온 것 같았다. 그들이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을 때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서 낯선 신발을 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소율이가 처음으로 뭔가에 흥미를 보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누구세요? 민석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안녕, 민석이구나. 나는 박소진이야. 오늘부터 이 집을 청소하게 됐어. 박소진은 밝게 인사했다. 점심 먹을래? 소율이랑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어. 민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방에 머물렀다. 그는 소율이가 오랜만에 무언가를 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다. 박소진은 그들에게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 준호가 처음으로 라면을 끓이다가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야기. 지수가 중학생 때 과학 실험을 하다가 작은 폭발을 일으켰던 이야기.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 식탁에는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강태우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의 집을 청소하러 온 이 소박한 여성에 관한 비밀. 박소진은 서울교육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초등교육 전문가였다. 아동심리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으며 남편과 헤어지기 전까지 8년 동안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었다. 남편이 사라지고 그가 남긴 빚을 떠안게 되자 박소진은 집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랑하던 교직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즉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아침에는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를, 오후에는 이태원의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밤의 종로의 사무실 건물을 청소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숙제를 도와주며 항상 그들 곁에 있는 방법을 찾았다. 엄마, 내일 학교 프로젝트 발표예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준호가 어느 일요일 밤 물었다. 박소진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피로에도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어떤 주제니? 한국 전통 문화요. 저는 사물놀이를 선택했어요. 그날 밤 박소진은 준호와 함께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피로보다 아이들의 교육을 우선시했다. 강남의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 주 동안 박소진은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도착했고 강태우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그녀는 새로운 가정교사 윤서희의 감독하에 아침 식사를 하는 민석이와 소율이를 보았다. 아이들은 거의 빵을 먹지 않고 주스를 반쯤 마시고는 가능한 한 빨리 식탁에서 일어났다. 윤서희는 25세의 교육학 신졸업생으로 억지스러운 대화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려 했지만 그녀가 아이들과 어떤 유대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민서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배울 거니? 윤서희가 억지로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석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요. 수학은 좋아하니? 별로요.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박소진은 이런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직관으로 이 아이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을 청소하면서 이 가족이 비극 이전에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주방 서랍에서 그녀는 손으로 쓴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다. 섬세한 필체로 쓰인 초콜릿 케이크, 브라우니, 애플파이, 꿀떡 레시피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지연이 민석이와 소율이와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밀가루와 초콜릿으로 뒤덮인 채 반죽이 묻은 손으로 웃고 있었다. 행복한 가족의 완벽한 이미지였다. 엄마랑 케이크 만들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박소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소율이가 주방 문간에 서 있었다. 그랬구나. 박소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떤 케이크를 제일 좋아했니? 초콜릿이요. 소율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빛났다. 엄마는 항상 초콜릿 조각을 몇 개 더 넣어줬어요.
비밀이라고 했죠.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특별한 비밀이네. 그녀는 또한 냉장고가 항상 강태우가 운전기사를 시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비싼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새우시, 파스타, 최고급 제과점의 디저트까지.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고급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그 음식들에는 서지연이 매 식사에 담았던 사랑의 맛이 없었다. 매일 밤 박소진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저택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물론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생략한 채 그 아이들이 정말 불쌍해요. 그녀는 딸 지수에게 말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해. 그리고 아마도 조금의 기쁨도.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강태우의 저택에서 일한 지 2주째 되던 목요일 오후, 박소진은 그녀를 깊이 감동시킨 장면을 목격했다. 식당을 청소하고 있을 때 주방에서 소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소녀는 바닥에 앉아 낡은 인형을 안고 있었다. 서지연이 선물한 것이 분명한 소유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유일한 인형이었다. 엄마의 초콜릿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왜 돌아와서 나랑 케이크를 만들지 않아요? 소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다. 윤서희는 강태우가 유명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비싼 케이크 조각을 내밀며 소유리를 달래려 했다. 소유라, 이 케이크 먹어볼래? 아빠가 특별히 너를 위해 사온 거야. 하지만 소유리는 케이크를 밀어내며 소리쳤다. 이건 엄마 케이크가 아니에요. 그녀의 작은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윤서희는 한숨을 쉬며 주방 한쪽에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런 상황에 얼마나 지쳤는지 읽을 수 있었다. 박소진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 슬픔을 알았다. 돈이나 비싼 선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을. 식당 청소를 마친 후 박소진은 주방으로 갔다. 소유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이제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윤서희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아마도 친구에게 문제 많은 아이들과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소진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소유리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 공주님, 엄마의 초콜릿 케이크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소유리는 울음으로 빨개진 눈을 들어 박소진을 바라보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서지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어떻게 실수로 달걀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웃어 넘겼는지, 반죽을 만든 후 함께 그릇을 핥았는지, 서지연이 어떻게 생크림과 컬러풀한 스프링클을 사용해 케이크에 얼굴을 그렸는지, 그리고 아무의 생일이 아니더라도 단지 함께 있는 기쁨을 위해 생일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해 말했다. 윤서희는 청소부가 개입한 것에 짜증을 내며 날카롭게 말했다. 소유라, 청소 아줌마랑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아빠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소유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정교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그녀의 모든 말을 듣고 있는 박소진과 계속 대화했다. 민석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소유리가 여전히 주방에서 박소진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통 그는 자신의 방으로 곧장 가서 저녁 식사 시간까지만 나오곤 했지만 이 광경에 뭔가 궁금함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박소진이 민석이도 엄마의 요리를 도왔는지 묻는 것을 들었다. 저는 엄마가 브라우니 만드는 걸 도왔어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다. 마치 비밀을 고백하는 것처럼. 엄마는 제가 초콜릿을 녹이게 해주셨어요. 항상 조금 더 넣으라고 하셨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석이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아주 작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였지만 박소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윤서희는 상황이 불편한 듯 끼어들었다. 얘들아, 거실로 가서 TV 보자.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다 있잖아. 하지만 민석이와 소유리는 가정교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대화에 몰입했고 슬픔만 가져오지 않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박소진은 독특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비싼 장난감이나 정교한 오락거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서지연에 대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는 서지연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그녀의 기억을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윤서희가 떠난 후 박소진은 주방을 정리하며 결심했다. 내일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소진은 자신의 아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제과점에 들를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해. 준호는 즉시 답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박소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다. 내일 특별한 아이들과 케이크를 만들 거야. 그 주 금요일 박소진은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소용품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작은 쇼핑백도 함께 들고 왔다. 그 안에는 평범한 재료들이 담겨 있었다. 달걀, 밀가루, 초콜릿 가루, 설탕, 우유. 그녀는 고급 가정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서지연을 잊으라고 강요하는 대신 새로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그녀의 기억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아침 일과를 마친 후 박소진은 주방에서 재료들을 정리했다. 냉장고를 열자 수입 치즈와 고급 과일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손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값비싼 음식이 아니야. 따뜻한 손길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박소진은 주방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소율이는 이제 매일 집에 오자마자 박소진을 찾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물었다. 박 아줌마, 오늘도 옛날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박소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해보는 게 어때? 그냥 이야기만 하는 대신 뭔가를 함께 만들어 볼까? 소율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다. 뭘요? 초콜릿 케이크 어때? 엄마의 케이크와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보자. 윤서희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소율아, 공부할 시간이야. 여기 와서 한글 공부 시작하자. 소율이는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다. 박소진은 무릎을 꿇어 소율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괜찮아. 공부가 먼저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해도 돼. 하지만 소율이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케이크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민석이도 그의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보통 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지만 오늘은 다달했다.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우리 케이크 만들 거야. 도와줄래? 박소진이 물었다. 민석이가 주저했다. 가정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은 어른 없이 주방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박소진은 따뜻하게 웃었다. 나도 어른이잖아. 게다가 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어. 함께 요리하는 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윤서희가 주방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박씨, 죄송하지만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이에요. 강 회장님께서 일정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율이는 박소진의 치마를 꼭 잡았고 민석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보였다. 박소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윤 선생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강 회장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서희는 입술을 깨물며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규칙에 어긋나요. 그녀는 주방을 떠나 거실로 돌아갔다. 박소진은 부엌 서랍에서 앞치마 2개를 꺼냈다. 소율이에게 하나를 입히고 다른 하나를 민석이에게 건넸다. 처음에 민석이는 망설였지만 곧 앞치마를 받아들였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먼저 달걀을 깨야 해. 박소진은 소율이에게 달걀을 건넸다. 소율이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그릇 위에서 깼다. 조금 서툴러 껍데기가 함께 들어갔지만 박소진은 미소만 지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그녀는 작은 숟가락으로 껍데기를 건져냈다. 민석이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제가 밀가루 채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박소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첫 발걸음이었다. 작고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첫 발걸음.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수하고 웃고 다시 시도했던 순간들,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준호가 처음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을 때 너무 많은 고추장을 넣어서 모두 땀을 흘리며 먹었어. 박소진이 웃으며 말했다. 소율이가 킥킥 웃었다. 그 작은 웃음소리는 주방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았다.
케이크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고 주방은 달콤한 초콜릿 향기로 가득 찼다. 민석이와 소율이는 박소진과 함께 주방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가 구워지기를 기다렸다. 밀가루와 초콜릿 가루로 뒤덮인 소율이의 얼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민석이도 오븐창에 눈을 떼지 않고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석아, 너도 엄마와 요리하는 걸 좋아했니? 박소진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석이는 평소와 달리 질문에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 서지연에 대한 어떤 언급도 피해왔던 그였지만 이상하게도 박소진과 나누는 대화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치료 세션이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엄마랑 브라우니 만드는 게 제일 좋았어요.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제가 초콜릿을 녹이게 해주셨어요. 항상 요리사 민석이라고 불러주셨죠. 처음으로 민석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추억이 담긴 음색이었다. 박소진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너희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구나. 박소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셨으니까. 윤서희가 주방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민서가 소율아, 숙제 시간이야.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하러 가자. 소율이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민석이도 처음으로 반항했다. 조금만 더요. 케이크가 다 구워져야 해요. 윤서희는 박소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박씨, 당신은 여기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규칙과 일정이 필요해요. 그게 강 회장님의 지시였어요. 하지만 민석이와 소율이는 윤서희를 완전히 무시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정말로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서지연을 기억하는 것이 오직 슬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박소진은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다.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장난감이나 비싼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윤 선생님, 박소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때로는 학업보다 감정적인 필요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일정을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윤서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청소부일 뿐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저예요.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어요. 박소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학위와 경력에 대해 말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타이머가 울렸다. 케이크가 준비되었다. 박소진은 조심스럽게 오븐에서 케이크를 꺼냈다. 완벽하게 부풀어 오른 초콜릿 케이크의 향기가 주방 전체에 퍼졌다. 아재 케이크가 식는 동안 크림을 만들어 볼까? 박소진이 제안했다. 민석이의 눈이 커졌다. 진짜 생크림으로요? 엄마는 항상 생크림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박소진이 냉장고에서 휘핑크림을 꺼내며 말했다. 윤서희는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꼈는지 주방을 떠났다. 민석이와 소율이는 그녀가 떠난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히 현재 순간에 몰입해 있었다. 박소진은 민석이에게 믹서기 사용법을 가르쳤고 소율이에게는 설탕을 조금씩 넣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들이 함께 작업하는 동안 박소진은 자신의 자녀들과의 추억을 나누었다. 태현이 처음으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 모든 가족이 얼굴을 찌푸렸던 이야기, 지수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다가 온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야기. 그래도 그 케이크는 최고로 맛있었어요. 박소진이 웃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민석이가 잠시 멈춰 박소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엄마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저씨가 떠난 지 오래됐다고 하셨잖아요. 박소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네 아빠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리고 내 아이들 속에도 있지. 마치 너희 엄마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소율이가 박소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케이크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박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첫 번째 연결, 첫 번째 치유의 순간. 케이크가 충분히 식자 박소진은 아이들에게 생크림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율이는 작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크림을 케이크 위에 올렸고 민석이는 크림을 고르게 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의 손은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소율이가 물었다. 완벽해. 박소진이 대답했다. 케이크를 만드는 데는 정답이 없어. 사랑을 담아 만들면 그게 최고의 케이크가 되는 거야.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초콜릿 조각을 위에 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처럼 빛나는 초콜릿 조각들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대. 박소진은 부엌 서랍을 열어 초콜릿 조각을 찾았다. 여기 있네. 한번 뿌려볼래? 민석이는 초콜릿 조각을 손에 쥐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없는데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소진은 민석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석아, 행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때로는 잠시 숨어 있을 뿐이지. 네 엄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네가 엄마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랑은 계속 살아있는 거야. 소율이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케이크 만드는 거. 민석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콜릿 조각을 케이크 위에 뿌렸다. 작은 초콜릿 조각들이 생크림 위에서 정말로 별처럼 빛났다. 정말 예쁘다. 박소진이 감탄했다. 이제 맛볼 시간이야. 그녀는 케이크를 3조각으로 나누었다. 소율이가 첫 번째로 한 입 먹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맛있어요. 엄마 케이크처럼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어요. 민석이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박소진은 자신의 조각을 먹으며 미소 지었다. 아주 맛있구나. 너희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 소율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입 주위에 생크림이 묻어 있었다. 민석 오빠 코에 크림이 묻었어요. 민석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도 웃기 시작했다. 소율이 입은 하얀 수염이 났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아이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그것은 작은 웃음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다.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소진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특히 준호가 어렸을 때 남편이 떠난 직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때 그녀는 요리를 통해 준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함께 만드는 시간, 함께 나누는 음식이 그들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내 아들 준호도 너처럼 초콜릿을 좋아해. 박소진이 민석이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주방이 완전히 엉망이 됐지. 하지만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됐어. 민석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왜요? 그날 우리는 많이 웃었거든. 아빠가 떠난 후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웃었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빛이 점점 커지지. 소율이가 박소진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또 케이크 만들어요? 내일도요? 박소진은 소율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일은 토요일이잖아. 아빠가 집에 계실 거야. 아빠도 함께하면 어떨까? 민석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아버지는 항상 바쁘세요. 주말에도 일하시고 우리랑 같이 있어도 휴대폰만 보세요. 박소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때로는 어른들도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아마도 아버지도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소율이가 갑자기 밝게 웃었다. 아빠도 케이크 먹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처럼요. 그 순간 윤서희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에 놀란 듯했다. 벌써 6시예요. 아이들은 이제 숙제를 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민석이가 일어서서 말했다. 우리 케이크 만들었어요. 윤 선생님도 드실래요? 윤서희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사랑으로 만들어진 케이크였다. 글쎄, 조금만 맛볼게. 그녀도 한 조각을 맛보았고 잠시 주방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저녁 식사 후 박소진은 주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윤서희는 마지못해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는 숙제를 내일로 미루자고 했다. 그녀도 아이들의 표정에서 오랜만에 보이는 생기를 무시할 수 없었다. 소율이와 민석이는 남은 케이크를 아버지를 위해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민석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박소진이 대답했다. 너희가 직접 만든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선물이야. 아이들이 씻으러 간 사이 윤서희가 박소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떻게 했어요? 윤서희가 조용히 물었다. 저는 최신 교육 이론과 심리학적 접근법을 모두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단순한 케이크 만들기로 박소진은 미소 지었다. 때로는 이론보다 경험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의 일부니까요. 윤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된 접근을 했네요. 전 항상 아이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마치 그들의 슬픔이 문제인 것처럼. 슬픔은 문제가 아니에요. 박소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윤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일부터 제 방식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소진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소유리는 그녀를 현관까지 따라왔다. 내일도 오실 거죠? 소유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물론이지. 박소진이 대답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오전에만 올 거야. 하지만 꼭 올게. 약속해요? 소유리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박소진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으로 소유리의 것을 감쌌다.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박소진은 오늘의 일을 되새겼다. 그녀는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강태우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단지 청소부일 뿐.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다. 토요일이었지만 그녀는 강태우가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민석이와 소유리가 이미 깨어나 주방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네요. 소유리가 기쁘게 외쳤다. 우리 아버지는 케이크를 못 드셨어요. 민석이가 말했다. 어젯밤에 너무 늦게 오셔서 우리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아침에도 벌써 회사에 가셨고요. 소유리가 덧붙였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또 만들면 되잖아요. 박소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뭘 만들고 싶니? 브라우니요. 민석이가 즉시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열정이 보였다. 엄마랑 가장 좋아했던 거예요. 박소진은 냉장고를 열어 필요한 재료를 확인했다. 좋아. 그럼 브라우니를 만들어보자. 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해야겠네.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미역국과 밥, 몇 가지 반찬.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먹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정말 맛있어요. 소유리가 말했다.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맛이 나요.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박 아줌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식사 후 그들은 브라우니 만들기를 시작했다. 박소진은 아이들에게 각자 역할을 주었다. 민석이는 초콜릿을 녹이는 담당, 소유리는 달걀을 섞는 담당. 그녀는 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지도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녀는 소유리가 달걀 껍데기를 그릇에 떨어뜨렸을 때 말했다. 요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중요한 거야. 그들이 함께 작업하는 동안 박소진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다.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작은 행복의 순간들을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아이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아줌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민석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항상 웃으실 수 있다니. 박소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항상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니야. 때로는 나도 울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소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박소진이 소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너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웃고 요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브라우니가 오븐에 들어가고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거실로 갔다. 윤서희는 주말이라 오지 않았다. 소유리가 피아노 앞에 멈춰섰다. 그것은 서지연이 매일 연주하던 피아노였다. 엄마는 여기서 항상 연주하셨어요. 소유리가 말했다. 저도 배우고 싶었는데. 박소진은 소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배우고 싶니? 소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엄마의 음악을 계속 이어가는 건 어떨까? 박소진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그건 엄마를 기억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어. 소유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다. 그날 저녁 강태우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토요일 오후 6시 그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남은 업무를 월요일로 미루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다. 아마도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택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고요함 속에서도 뭔가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초콜릿 향이었다. 민서가, 소율아, 그가 거실을 지나며 불렀다. 놀랍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강태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 웃음소리였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들의 웃음을 듣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조용히 주방 쪽으로 다가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민석이와 소율이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갓 구운 브라우니가 놓여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두 아이 모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소율이가 그를 발견하고 외쳤다. 그녀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강태우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이렇게 반갑게 그를 맞이한 것이 얼마만인지 강태우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우리가 브라우니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정말로요. 강태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소율이를 안아 올리며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민석이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지난 8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다. 누가 브라우니를 만들었니? 강태우가 마침내 물었다. 우리 어제 소율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박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어제는 초콜릿 케이크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못 드셨어요. 강태우는 혼란스러웠다. 박 아줌마, 청소 아주머니 말이니?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소진 아줌마요. 아줌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세요. 강태우는 테이블에 앉았다. 브라우니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다. 정말 맛있었다. 고급 제과점의 디저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맛이었다. 정말 맛있구나.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다. 강태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이가 자발적으로 서지연에 대해 언급한 것이 몇 달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아이들 앞에서 서지연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왔다. 그들의 슬픔을 더 키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강태우는 말했다.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하셨지. 박 아줌마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대요. 소율이가 말했다. 엄마를 기억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래요. 그건 사랑이래요. 강태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얼마나 잘못된 접근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서지연을 잊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박 아줌마는 어디 계시니? 강태우가 물었다. 오늘은 반나절만 일하신대요. 점심때 가셨어요. 민석이가 대답했다. 하지만 월요일에 다시 오신대요. 그때 우리한테 찹쌀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강태우는 생각에 잠겼다. 수개월 동안 그가 고용한 고급 가정교사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단순한 청소부인 박소진은 단 며칠 만에 기적을 일으켰다. 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요리할래요? 소율이가 갑자기 물었다. 강태우는 놀랐다. 나도? 네, 박 아줌마가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건 특별한 일이래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이래요. 강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서지연이 살아있을 때도 요리는 항상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는 바빠서 혹은 그렇게 핑계를 대며 참여하지 않았다. 좋아.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월요일에 같이 요리하자. 소율이가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고 민석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강태우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강태우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소율이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놀랍게도 민석이도 다른 쪽에 앉았다.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강태우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박소진이라는 여성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했다. 그는 월요일이 기다려졌다. 박소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쩌면 그녀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소율이는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었다. 민석이도 눈이 감기려 했다. 아버지, 민석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도 같이 있을 거예요. 강태우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다. 그럼 그가 대답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함께 있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니? 민석이는 잠시 생각했다. 한강공원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자주 데려가던 곳이요. 좋아, 강태우가 말했다. 내일 한강에 가자. 그날 밤 강태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강태우는 처음으로 출근을 미루었다. 그는 비서에게 오전 회의를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주말 동안 아이들과 보낸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강공원에서의 소풍, 저녁 식사 시간의 대화, 잠들기 전 함께 읽은 동화책, 모든 순간이 그에게 소중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박 아줌마가 오실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에 소율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정확히 8시 초인종이 울렸다. 박소진이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단순하게 묶어 올렸다.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강태우를 보고 그녀는 놀랐다. 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공손히 인사했다. 오늘은 출근을 안 하시나요? 네, 오전은 집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강태우가 대답했다. 아이들이 박 씨와 요리를 같이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박소진의 눈이 약간 커졌다. 물론이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주방에서 아이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율이는 작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민석이는 테이블에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찹쌀떡을 만들어 볼까 해요. 박소진이 말했다. 전통 방식으로요. 그들은 함께 쌀가루를 반죽하고 팥 앙금을 준비했다. 강태우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자연스럽게 함께 웃게 되었다. 그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 편히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떡을 찌는 동안 강태우는 박소진에게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민석이와 소율이는 주방에서 떡이 익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몇 개월 동안 고급 가정교사들을 고용했지만 아무도 제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 씨는 단 며칠 만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박소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그저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슬픔은 부정하거나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강태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지연이 떠난 후 저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아이들의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태우가 말을 이었다. 박 씨,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돌보미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단지 청소부일 뿐입니다. 고급 가정교사들처럼 훌륭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강태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학위나 자격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소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진짜 이력에 대해 말할 때가 온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강태우가 대답했다.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세요. 서지연 씨를 잊으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치유의 일부이니까요. 강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합니다. 이제야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타이머 소리가 들렸다. 찹쌀떡이 준비되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나눠요. 박소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떡을 먹을 시간입니다. 그들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민석이와 소율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박 아줌마가 우리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민석이가 물었다. 강태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민석이가 작게 웃었다. 아버지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을 것 같았어요. 찹쌀떡을 나눠 먹은 후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싶다고 했다. 강태우는 그들이 나가도 좋다고 했고 이 기회를 박소진과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다.
박 씨, 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가 물었다. 박소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강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강태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 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아동심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8년 동안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강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 제 남편이 큰 빚을 남기고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고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비쳤다. 학교에서의 월급으로는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즉시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죠. 강태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일었다. 그는 이 여성을 단지 청소부로만 보았다. 그녀의 깊이, 그녀의 지식, 그녀의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박소진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제가 첫날 사실 저는 교육학 석사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강 회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도 의심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다면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강태우는 그녀가 처음에 자신의 학력을 언급했다면 분명 의심했을 것이다. 게다가 박소진이 말을 이었다. 제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증이나 학위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강태우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그녀는 단지 직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민석이와 소율이를 돕고 싶어 했다. 죄송합니다. 강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군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소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은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때로는 겉모습에 속기 마련이니까요. 강태우는 창밖으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석이는 소율이가 그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형제의 모습이었다. 박 씨, 강태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 제안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돌보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사이자 상담사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귀하의 경험과 지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로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물론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이전 가정교사의 2배로 책정하고 퇴직금과 보험 그리고 휴가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박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단지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뒤로 미뤄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 아이들도 가끔 이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특히 주말에요. 제 아이들도 민석이와 소율이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이 넓은 집이 더 많은 웃음소리로 가득 차면 좋겠군요. 창밖에서 소율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우와 박소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다. 6개월이 지났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이 한남동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나무잎들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일요일, 강태우는 이른 아침에 긴급한 업무 때문에 회사로 향했다. 강남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점심때는 꼭 돌아올게. 그는 아이들과 박소진에게 약속했다. 다행히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었다. 강태우는 귀가하는 길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이태원의 작은 베이커리에 들러 수제빵과 페스트리를 구입했다. 서지연이 생전에 좋아했던 가게였다. 오후 2시 30분, 그는 조용히 저택의 차고에 차를 세웠다. 메인 현관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가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다. 저택은 평화롭게 고요했지만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태우는 소리 없이 주방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박소진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민석이는 그녀의 왼쪽 무릎에, 소율이는 오른쪽 무릎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은 하나의 커다란 당근 케이크 조각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소율이가 방금 말한 것에 모두 웃고 있었다. 두 아이는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다. 마치 박소진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인 것처럼 그녀의 품에 푹 안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밀가루, 초콜릿,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이 흩어져 있어 그들이 오후 내내 함께 요리를 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태우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인 것은 아이들의 행복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소진의 얼굴에 담긴 표정이었다. 그녀는 민석이와 소율이를 순수하고 진정한 모성애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강태우는 몇 분 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 지켜보았다. 그는 박소진이 부드럽게 소율이의 코에 묻은 초콜릿을 닦아주는 모습, 민석이의 머리카락을 사랑스럽게 정리해주는 모습,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다. 무엇보다 민석이와 소율이가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녀에게 안기는 모습, 오직 자신의 부모에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강태우는 번개처럼 그를 강타한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박소진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대가로 급여를 지불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아름다웠다. 박소진은 민석이와 소율이를 자신의 마음으로 입양한 것이다. 그녀는 단지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의 선택으로 두 아이의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지연을 생각했고 그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서지연은 자신의 아이들을 보살핌 없이 남겨두지 않았다.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주는 서지연이 그들에게 주었을 것과 같은 모성애로 아이들을 돌볼 박소진을 보내주었다. 아버지! 소율이가 강태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외쳤다. 일찍 오셨네요. 당근 케이크랑 초콜릿 브라우니 그리고 수정과도 만들었어요. 강태우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앞치마를 입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박소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했다. 박 선생님, 강태우가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방금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고용된 교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의 두 번째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박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강 회장님, 제가 아는 건 그들이 제 아이들은 아니지만 네, 정말로 제 아이들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강태우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석아, 소율아, 박 선생님은 너희에게 어떤 존재니? 민석이와 소율이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두 번째 엄마요. 소율이가 부연 설명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박 선생님은 엄마처럼 우리를 돌봐주세요. 마치 엄마가 박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강태우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했다. 어쩌면 정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 강태우와 박소진은 주방에 단둘이 남았다. 무한한 감사함으로 가득 찬 강태우가 말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박소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강태우는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하지만 당신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 이상의 것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이 가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도 함께 초대하고 싶어요. 박소진은 놀랐지만 미소 지었다. 그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특히 준호는 민석이와 잘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녁 시간, 박소진의 세 자녀들이 도착했다. 22세의 태현, 19세의 지수, 15세의 준호. 그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강태우는 그들을 보며 박소진이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준호와 민석이는 금세 친해졌고 지수는 소율이의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었다. 태현은 조용하지만 지적인 청년이었다. 그는 강태우와 건축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태현 군은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울대 건축공학과 대학원생입니다. 사실 회장님의 회사가 진행한 상암동 프로젝트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강태우는 흥미로워했다. 그렇군요. 언제든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태우는 거실로 모두를 초대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박소진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압구정동에 있는 3층짜리 타운하우스의 증서입니다. 완전히 박 선생님 이름으로 된 소유권 증서입니다. 박소진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다. 그녀의 아이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두 번째는 강태우가 계속했다. 박 선생님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금입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5천만 원씩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강태우가 세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제 기업 교육재단의 교육이사직 제안입니다. 월급은 1,500만 원이며 박 선생님의 교육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박소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회장님.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과 당신의 아이들이 이 저택으로 이사 오는 것은 어떨까요? 이 큰 집이 더 많은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강태우를 바라보았다. 소율이가 먼저 반응했다. 정말이요, 아버지? 박 선생님이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물론 박 선생님이 동의하신다면요. 박소진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서 그녀는 지지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강태우가 대답했다. 박소진은 미소 지었다. 주말마다 모두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거든요. 강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입니다. 저도 요리 실력을 더 키워야겠군요. 민석이가 손을 들었다. 아버지,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민석이를 바라보았다. 준호 형이 제 방 옆방을 써도 될까요? 우리 같이 과학 실험을 많이 하고 싶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 민석아. 내 실험은 가끔 폭발하기도 한다고.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저택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강태우는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다. 그는 서지연을 항상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저택은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서지연의 기일이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강태우는 민석이, 소율이, 그리고 박소진과 함께 양재 현대족보원에 위치한 가족 묘지를 찾았다. 그들은 서지연의 묘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보고 싶지만 이제 슬프기만 하지는 않아요. 소율이는 가져온 종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초콜릿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묘비 앞에 놓았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서툰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완벽했다. 박소진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의 일부였다. 그녀는 강태우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서지연 씨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으니까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소율이가 박소진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집에 가서 엄마 생신 케이크도 만들어요. 오늘이 엄마 생신이기도 해요. 박소진은 놀랐다. 오늘이 서지연의 생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소율이의 손을 꼭 쥐었다. 물론이지. 정말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자.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주방에 모여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태현, 지수, 준호도 함께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박소진과 그녀의 아이들이 저택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처음에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들은 마치 항상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생크림은 내가 할게, 태현이 말했다. 그는 대학원 과정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저는 초콜릿 녹이기, 민석이가 자원했다. 소율이와 지수는 함께 케이크 장식을 맡았고 준호는 민석이를 도왔다. 강태우는 박소진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측정하고 섞는 일을 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케이크가 오븐에 들어간 후 소율이가 말했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거요. 박소진은 소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날 저녁 그들은 완성된 케이크 앞에 모였다. 소율이가 촛불을 붙였고 모두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난 후 민석이가 말했다. 엄마의 생일 소원을 빌어주세요 모두. 그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각자 서지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으로 했다. 강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담긴 눈물이었다. 내가 한 가지 발표할 것이 있어요. 강태우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자 말했다. 다음 달 우리 회사 교육재단이 서지연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 될 거예요. 박소진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교육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우가 계속했다. 박소진 선생님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진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열정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강태우가 말했다. 소율이가 갑자기 질문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인가요? 강태우는 딸을 바라보았다. 물론이지. 우리는 항상 가족이었어. 아니요, 박 선생님과 태현 오빠, 지수 언니, 준호 오빠도요. 우리 모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소율이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질문이었다. 강태우와 박소진은 잠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 사이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깊은 존경과 이해가 자라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의 것도. 그래, 강태우가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도 있단다. 우리는 후자야. 그렇다면 박 선생님은 우리 엄마인가요? 소율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박소진은 당황했지만 강태우가 대답했다. 박 선생님은 이미 너희에게 엄마와 같은 존재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강태우와 박소진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가을밤의 시원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강태우가 말했다. 박소진이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강태우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준 선물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박소진이 대답했다. 당신도 제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으니까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서지연이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봄이 왔다. 한남동 저택의 정원은 벚꽃으로 가득 찼다. 서지연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었다. 그녀는 매년 봄이면 정원에 벚꽃나무를 심었고 이제 그 나무들이 만개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분홍빛 꽃잎들이 봄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축복의 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강태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민석이와 준호는 드론을 날리고 있었고 소율이와 지수는 벚꽃 아래서 피크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태현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항상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박소진의 목소리에 강태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차 2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믿기지 않아요. 강태우가 차를 받아들며 말했다. 1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들은 함께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박소진은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서지연 장학재단은 성공적으로 출범했고 첫 해에만 5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오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박소진이 말했다. 아이들이 모두 도왔죠. 강태우는 미소 지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1년 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아이들과 케이크를 만든 날이에요. 우리 가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란 말이 강태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박소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지연에 대한 기억 때문에 망설였다. 강 회장님, 박소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강태우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다음 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요. 강태우는 충격을 받았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박소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알아야 해요. 이 가족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제가 무엇인지, 그게 혼란스러워요. 강태우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살고 있었지만 정확히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의된 적은 없었다. 박소진은 단순한 가정교사도 친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상이었다. 소진 씨, 강태우가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말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나타났다. 몇 주 동안 이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가 고백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박소진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서지연을 항상 사랑할 거예요. 그녀는 제 인생의 첫사랑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니까요. 강태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행복,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소진 씨가 우리 가족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제 아내로서. 박소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강태우가 덧붙였다. 충분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당신을 원한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아이들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강태우가 웃었다. 사실 민석이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아버지 박 선생님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이에요. 라고 말이죠. 창밖에서 소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박 선생님, 피크닉 준비 다 됐어요. 내려오세요. 박소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 아래 아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과 강태우의 아이들이 이제는 구분 없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대답은 네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니까요.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뿐이죠. 강태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축복처럼 내려앉았다. 5년이 흘렀다. 경복궁 옆 현대미술관에서는 사랑과 치유의 교육 특별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서지연 장학재단의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갤러리 중앙에는 1,000명이 넘는 장학생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 재단의 5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여기 와 보세요. 이제 13살이 된 소율이가 박소진을 불렀다. 박소진은 딸에게 다가갔다.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소율이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무엇이니 소율아? 소율이는 한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혜운의 사진이었다. 혜운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장학금 덕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혜은 언니가 이번에 전국 의대생 경시대회에서 1등 했대요. 박소진은 미소 지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다음 주에 재단에 초대해서 후배들에게 강연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전시회장 아는 사람들로 붐볐다. 기업인들, 교육자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었다. 강태우는 몇몇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장학사업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다. 민석이는 이제 16살이 되었고 재단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또래 멘토링 시스템을 직접 고안했고 이 시스템은 전국 학교에서 모델로 채택되고 있었다. 박소진 이사장님, 한 기자가 다가왔다. 5년 동안 재단이 이룬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소진은 잠시 생각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도 있습니다. 1200명의 장학생, 50개의 지역교육센터, 15개의 도서관 건립.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박소진은 잠시 강태우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멀리서도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한 조각의 케이크였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단순한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소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가족만의 특별한 이야기였다.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강태우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지연 장학재단은 제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교육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소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한 여성 덕분입니다. 제 아내이자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인 박소진 이사장입니다. 박소진은 남편 옆으로 불려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단의 모토는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직접 경험한 진리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단순한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요. 그날 밤 그들은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태현은 이제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강태우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었다. 지수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준호는 대학 1학년이 되어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민석이와 소율이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다과를 즐겼다. 박소진이 직접 만든 초콜릿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다. 이제 우리 전통이 되었네요. 강태우가 웃으며 말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케이크. 엄마가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그 케이크를 아직도 기억해요. 민석이가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였어요. 박소진은 미소 지었다. 그건 특별한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이지. 뭔데요? 소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사랑이야. 박소진이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재료지. 강태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사랑과 행복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소. 서로에게 감사해야죠. 박소진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기적이니까요. 거실 벽에는 큰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강태우, 박소진 그리고 5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지연의 사진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태현이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준 그 케이크를 위해서도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가득했다. 어딘가에서 서지연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박소진은 이 완벽한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이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단 한 조각의 케이크가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